이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50% 넘어가면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제 이거 오늘까지 딱 하고 나면 이제 5회, 6회만 더 힘써서 하고 마지막에 15일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하는 건 아마 강남 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장소를 한번 섭외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미리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열었죠.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소통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카페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 기초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여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저랑 이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기초입니다, 기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래서 오늘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그렇지 뭐 이 정도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어떤 게 나왔는지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가격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주거 가치는 전세가거든요. 이걸 보통 그래서 전세가는 현물가고 매매가는 선물가라고 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반영해서 끌어와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선물 가격이고 주식 선물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현물은 현재의 그 가치,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주거 가치 이렇게 좀 나뉘어서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형성의 원리부터 조금 본질적인 거를 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다음에 뭐 임장 다니면서 꿀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워낙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항상 옳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맞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저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내가 저건 내가 지금 투자해도 되겠다 아니면 저건 좀 투자하기 좀 애매한데 이런 게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전세 대출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를 공급을 시켜주고 나서 그 물량이 그리고 나서 일기 신도시가 평촌에 뭐 일산에 뭐 성남에 뭐 이렇게 지어졌죠. 분당 뭐 이렇게. 그래서 200만 호가 공급되면서 눌렸던 그 주택 가격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더 계속 그만큼의 공급 물량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 뿌려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그 전세가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켜준다라는 명분으로 전세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전세 대출을 국가에서 장려했습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책이거든요. 주택 공급을 전세가를 보증을 서울에서 해주든 허구에서 해주든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국가 단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전세 대출을 풀어준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원래 내가 현재 지금 제가 돈이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5억 원까지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내 이자를 좀 내면서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해서 6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그냥 내 수준에 맞게 딱 1억 원짜리 전세방을 구해야지라고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1억 원짜리 전세방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누리고 여기에 있는 이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현물가를 내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사람들이 계속 그쪽에 더 살고 싶어 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면 보통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더 시장에는 수요랑 공급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공급은 아파트 공급은 굉장히 딱딱한 공급입니다. 이건 한번 시작해서 지어서 분양해서 뭐
다 입주하는 데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공급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4, 5년 후에 이제 공급으로 가서 꽂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 5년 전에 뭐 규제 완화를 했던지 뭐 아니면은 뭐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줬던지 뭐 오히려 안전진단 통과시켜주고 이런 건 한 15년, 10년, 15년 전 얘기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도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철거를 한 게 3년 전이니까 지금 아직도 다 못 지었죠. 이제 분양하고 있으니까. 공급이 돼서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더 인기가 많아지는 지역 아니면은 뭐 학군이 좋아서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이런 데는 전세 가격이 서로서로 이제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들어와서 웃돈을 내고라도 들어와 살고 싶어 하면 현물가가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 이 동네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라고 하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기에 있는 이 동네의 전세가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공급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파트는 공급이 굉장히 딱딱하고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급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땅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위치에 있을 때 이 현물가를 좌우하는 건 결국 수요입니다. 수요. 이 동네가 좋아져. 이 동네가 지하철이 뚫려. 이 동네가 내 직장이랑 가까워. 이 동네가 우리 아들 뭐 학군이 좋아. 뭐 이런 수요들이 몰리면 그쪽에는 여기는 그 웃돈을 내고라도 들어가서 살 만한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현물가로서 딱 높이 책정이 되면 그 동네는 여기는 살기 좋은 동네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물가인 매매가는 전세가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살기 좋은 동네가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선물 가격은 이제 여기가 얼마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은 딱 하나 단점이 뭐 위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지하철로 서울에 못 가. 동탄도 그렇죠. 이거 서울에 가려 그러면 버스를 타야 돼. 광역버스를 타야 돼. 안타깝게도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여기 정말 더 살기 좋아지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지하철이 뚫린대라고만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여기 살기가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미래에 좋아질 거야. 미래에 여기에 지하철 뚫리면 엄청 좋아질 거야. 를 반영해서 선물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는 선물가인 거고 전세가는 현물가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M2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화폐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한되어 있는 지하, 이게 되게 딱딱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하거든요. 아파트는. 이런 것들은 공급을 매년 공급책을 내고 새로 막 부지를 개발하고 다시 뭐 건물을 올리고 하지만 되게 제한된 공급만을 주는 이런 아파트에서 지금 뭐 엄청 50년 뒤까지 생각했을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면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요가 계속해서 요 정도 수준만 버텨준다 그러고 공급도 요 정도 수준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 재화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 그러고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타락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가격을 지금 매매가를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매가를 이렇게 분리를 만약에 3억 원이다 그러면은 전세가 1억이고 이제 뭐 미래 가치가 1억 원이고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녹여야 되잖아요.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녹이지 않고 그냥 감안을 하면 제 지출처럼 생각이 돼버리는데 이게 다 투자에 녹여야 되는 돈입니다. 이것들이 형성을 돼서 3억 원 아니면 안 팔아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현물가가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1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더 높아지면 요게 더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겠죠.
뭐 이게 뭐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냐, 뭐 얼마나 뭐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느냐,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가, 신축이냐, 이게 뭐 직주 근접이냐, 뭐 지하철장으로 뭐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세권이냐, 뭐 초품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거 엄청 한동안 유행했었죠.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아무래도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차가 안 다니고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야지만 뭐 안전하니까 뭐 이런 걸 선호한다. 뭐 학군이 좋은지, 뭐 평지에 있는지, 산 꼭대기에 있는지, 뭐 한강뷰가 보이는지, 뭐 대단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주거 가치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전세가에 전가가 되는데, 전세가의 상단은 보통 6억 원에 형성이 됩니다. 이 6억 원에 형성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전세 대출이 LTV 80%까지 전세 대출이 나오거든요. LTV가 뭐냐면 론 투 밸류입니다. 이게 6억 원이라는 전세가에 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맥시멈이 5억 원인 겁니다. 론이 대출이고 밸류는 6억 원인 거죠. 그러니까 6억 원짜리에다가 80%만큼의 대출을 해줄게. 전세 대출에 한해서 이렇게 어, LTV 80%로 상단 5억 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6억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뭐 좀 살기 좋은 동네, 서울 안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 뭐 지금은 또 뭐 실거주 뭐 요건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외란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6억 원이라고 하는, 갑자기 그래서 전세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6억 원 언저리에서 어간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래 가치는 어떤 게 있냐?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살기 좋거든요. 지금 여기는 주거 가치도 살기 좋고 미래 가치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 여기 지금 40년 넘은 아파트인데 부시고 다시 지으면 다시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는가? 여기 대지 가치가 있는 동네인가?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여기가 뭐 3종이냐, 3종 주거 지역이냐, 2종 주거 지역이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도 아파트, 그 도곡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하면 니네 50층까지 풀어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가 갑자기 또 떠들썩해졌거든요.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나 우선미라 그러거든요. 우성, 성견, 미도 뭐 이렇게 있는데 성견을 50층까지 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 동네를 좀 풀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하철이 연장돼서 뭐 들어오는가, 아니면 9호선이 뚫리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교통이 개선된다거나 주거 가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 아파트를 요즘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많이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 내력벽만 남기고 다 까낸 다음에 다시 지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 가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가 이거를 엄청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한 동짜리 떨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새 아파트들이 한두 동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규모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고, 이거는 엄청 오래된 떡밥이죠. 이거 되게 될까 싶은데, GBC 생기고 뭐 여기 뭐 장실 종합운동장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지하화 해갖고 여기다 코엑스 같은 거를, 코엑스가 바로 여기 있는데 GBC 여기 공사하고 있죠. 요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하겠다. 마이스는 뭐 엄청 오래된 떡밥입니다. 저거 되면 뭐 잠실이 뭐 개벽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입니다. 뭐 이런 뭐 호재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나중에 여기가 뭐 별천지가 될 거야. 뭐 이런 뭐 마곡이나 판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걸 많이 봤죠. 여기에 뭐가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풀밭이고 막 이런데, 그런 거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예, 뭐 그 당시에 주거 가치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주거 가치 없지만 미래 가치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 호재들에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보유 비용도 가격에 녹여야 됩니다. 이게 딱 30%씩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3분할해서 그냥 크게 뭉덩어리로 보는 건데, 요게 가지고 있는 동안 들어가는 세금들이나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들이나 팔 때 나오는 세금이나 내가 갖고 있으면서
감당해야 될 대출 이자나 이 집을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유 비용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지금 금리가 6개월 만에 과격하게 올랐잖아요. 금리가 과격하게 오르면 뭐가 오른 걸까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집을 한 채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과격하게 올라가면 그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 비용을 올라가는 걸 억제해 주려고 이런 세금 완화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형성하는 건 제가 한 장 가지고 너무 많이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가치, 주거가치, 보유 비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사는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뭐 내가 뭐 평생 살아야 될 뭐 이 집 한 채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나는 아파트를 한 채를 사서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내 아파트 오르면 나보다 좋은 아파트는 더 빨리 올라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미래 가치가 나보다 좋은 아파트들은 그래서 갈아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동네만 호재가 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동네를 비싸게 팔고 내가 가고 싶었던 동네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엄청 그렇게 되면 투자는 맞습니다. 갈아타기를 계속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는 더 빨리 마켓을 센싱해서 내 거를 빨리 비싼 값에 팔고 저쪽에서 지금 마켓 센싱 못하는 사람 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우리 가계 자산의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켓 센싱을 보통 잘 합니다. 비싼 아파트에 사시면 더 열심히 합니다. 막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하시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사서 부자 된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아파트 한 채 사서 진짜 나는 뭐 부를 잃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 한 채 사서 실거주하고 대출 없이 사는 거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아파트 값은 계속 유동할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적인 변수들에 따라 이번에 뭐 금리 막 이렇게 확 올려버리니까 이게 쿡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이게 가격이 20억 하다가 이게 10억이 됐다. 대출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지 10년이 넘었고 내가 계속 여기서 살 거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산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자산, 그 넷 자산에는 변화가 있지만 시세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의 질에는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유동화시키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뭐 부르는 이 호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 거래되는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들고 들어가서 산다라는 건 이 부동산 시장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중립 포지션입니다. 아파트 가격 오르건 떨어지건 난 상관없고 난 내 그냥 인생 살면 돼. 아파트 부동산에 내가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아니면 이 중립 포지션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평생 안 살 거야. 나 평생 아파트는 절대 사지 않는다. 이 두 개는 중립 포지션인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어찌됐든지 등기를 쳤다가 다시 팔았다가 등기를 쳤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건 하락을 예상하고 다 팔고 전세 사는 건 매도 포지션에 내가 취하는 거고 내가 살 집 한 채를 있는데 전세 끼고 다른 걸 더 산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번에 해당하는 거고 거품이 꼈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사서 내가 들어가 사는 건 엄연히 말하면 중립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 맹신해서 뭔가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포역이랑 가까운, 여기 마포역이거든요. 여기 마포 리버파크라고 하는, 잠시만요.
GS 마포 리버파크. GS 마포 리버파크 여기 어디 있는데? 네, 들어오셨죠? 여기 마포 리버파크 여기 15.7억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요 아파트랑 지금 여기는 여기 16억이라고 적혀 있는 마포 GS자이 마포자이 1차 여기 옆에 이렇게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매매가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더 빠진 먼저 이번에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빠지기 시작했을 때 먼저 빠진 건 요 마포 GS 자이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33평 32평이라고 쳐도 전세가도 이 마포 리버파크가 더 높습니다. 평균이. 이 호갱노노라는 앱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입주하는 이 주거 가치가 여기가 더 높은 겁니다. 전세가도 더 높고. 그리고 이 여기가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아파트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을 이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전세가 여기 사적 대출로 금리가 빵 풀어져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용 대출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이 갭 투자 비용을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전세가가 높으면 이 취득 비용이 그리고 전세가가 높고 취득 비용이 낮으면 갭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하기 편한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하기 편한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내가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사실 투자 수익률에 직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 보면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 2015년에 두 아파트 단지에 갭 투자를 했다. 뭐 지금 이거는 가정 왜냐면 이때 입주를 했으니까 이건 좀 가정이 좀 잘못됐지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나 거의 1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전세가랑 매매가가. 그러면 1억 원 수준으로 이 두 아파트 둘 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했었어야겠죠. 여기를 더 주거 가치가 여기가 더 높을 거고 이 근방에서 얘보다 더 좋은 놈이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거보다 더 좋죠. 이 더 대단지보다. 입지가 깡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이 제가 입지 전문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서 봐야 돼요. 저도 맨날 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엄청 돌아다닙니다. 이게 처음 보는 동네 가보면 한 일주일 잡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 공식이 따로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던 그런 공식들은 있죠. 뭐, 주 경로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출입구가 어딘데, 뭐, 여기가 동네 분위기가 어떻냐, 뭐, 여기 사거리에서 뭐, 여기 초등학교는 어딜 많이 갔는데,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오늘 본질에 집중해서 1억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2년 뒤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했다. 2년 뒤 전세가 상승했을 때, 요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했다고 하면, 전세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앞질렀기 때문에 다시 세입자를 맞추면서 내가 1억 원 넣었던 거를 투자를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무피 투자나 풀피 투자가 되겠죠. 플러스 피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무한대로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등기만을 갖고 있고 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걸 수익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입해야 될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22년도에 두 아파트에다 갭 투자를 했다. 너무 슬픈 사연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거의 뭐 한 8억에서 9억 정도 나는데 뭐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9억 정도 날 겁니다. 뭐 GS 마포리오 파크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가 들었겠죠. 9억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6개월 만에 과격하게 오를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도 하락하고 매매가도 하락하고 양쪽으로 다 맞는 겁니다. 이런 걸 역전세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 꼭대기에서 10억보다 더 높은 데서 전세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2년 만기가 돌아오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 가격을 다 보고 있는데 2, 4만 가면 내가 전세가를 이만큼 회수할 수 있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전세 시세가 내려가게 되면 요 사람은 2년 뒤에 내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전세를 맞추게 됐을 때 저 전세가가 올라가 있는 저거에서 보다 더 낮게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 나머지 차익만큼 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역전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돈이 묶이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묶이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 전세가 그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내 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는 만큼 추가로 투자를 제가 더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고통받게 되죠. 내가 대출해서 저 사람한테 2억을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2억 원에 이 언제까지 이 전세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대출을 제가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계속 내면서 들고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2015년, 16년 이때 막 그런 거시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 안 가지셨거든요.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빠숑 이런 아저씨들이 그 강연 같은 데서 하시는 얘기를 저도 열심히 강연 다녔으니까 들어보면 입지에 대한 얘기나 뭐 아니면 뭐좀 괜찮은 아파트 선택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하나를 딱 들어서 여기가 좋은 이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임장을 막 미리 다녀오고 분석해서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파쇼이 그 2016년 이때쯤에 했던 얘기거든요. 자기는 거시경제에 대한 거 거창한 건 잘 모른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자가 돼 있으시겠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통계적으로만 많이 봤고 근데 이제는 거시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꺾이는 건 제롬 파월이 꺾은 거거든요. 제롬 파월이 꺾었죠. 그래서 이 꺾이는 거, 제롬 파월이 꺾이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격에 때려 맞으면 부채가 터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3 경제정책 방향 이게 이렇게 시행됩니다가 아닙니다.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국회에서 합의해 주세요라고 지금 미리 던진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익남이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가서 이거는 여당에서 야당에게 지금 공을 넘겨서 너희들이 이번 총선 전에 이거를 안 받을 수 있으면 받지 말아봐 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듣고 보니 그럴싸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었던 게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및 전세 사고에 따른 피해 조치 강화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지금 가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야 전세 대출 받아서 살 바에 그냥 월세 사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출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 고정금리가 저희가 여기서 이게 3기에서 아직 비쇼트를 보지 않았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많이들 택하는데 변동금리는 어, 도그쉣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동금리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금리가 조금 더 비싸도 고정금리로 박아놓습니다. 이 그래야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하겠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도 상향하겠다. 좀 더 빌려줄게. 그리고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막도록 제도화 시켜줄게. 그 세제 혜택도 줄게. 월세 이거 월세 세액공제 되거든요. 월세 세액공제 됩니다. 원룸 사시는 분 혹시 뭐 이렇게 자취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직장인 분들 이거를 꼭 알아보십시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기준이 이게 3억에서 3억 원 언더였을 때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지금 4억으로 풀어주겠다. 이게 84제곱미터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만약에 해당되시면 알아보시는 게 세액공제 받는데 세액공제 무조건 받아야죠. 네, 세금 다 환급 받아야죠.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한도를 확대하겠다. 이거 100만 원어치만큼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는 그 나가야 되는 월세나 아니면 대출 이자
원리금 이것들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조금 베네핏을 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게 직장인들이 세금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하고 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좀 뭔가 좀 부를 쌓고 재테크를 잘 하고 싶으면 세금에 관심을 굉장히 세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네, 이래서 이런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세액공제는 저한테 나와 있는 그 확정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제 전체 맥시멈 원천 징수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요만큼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세금 구간이 달라지거든요. 8,800만 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 구간을 4,600만 원이니까 제일 처음 1.5% 구간이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 구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200만 원이다. 이게 4,200만 원 넘어가면 세금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올해 4,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서 집어넣어서 이 소득을 4,300, 4,200 이하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원천징수액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출 받을 땐 좋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액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고 대출 받을 일이 없다라고 원천징수액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세공제액을 높여야겠죠. 나오는 그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소득공제는 내 소득이 아슬아슬한 구간에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이거 직장인분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공급도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빨리 발표하겠다. 뭐 공공주택이나 뭐 임대 하겠다. 요거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걸 발췌해온 이유는 이렇게 지금 한국의 주택시장의 전세가 제일 먼저 나왔죠. 금융에서. 이 전세가가 빠지면 이 주택시장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오르는 지역 내리는 지역 여기 주거가치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주거가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전세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를 그러면 전세가가 빠지면은 주택시장이 망가진다 그랬으니까 전세가 안 빠지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역전세 나면 내가 내 돈 넣어야 되니까 전세가 오르면 더 좋죠. 풀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오를까?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방의 경우에는 발령을 나면 갑자기 새로운 동네 가서 살아야 되죠. 양질 일자리가 아니면 신혼부부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같이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어디든 결혼해서 합가를 하게 되면 집을 하나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처음부터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신혼부부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가를 할 때 전세를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가용한 작은 범위에서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 입지가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월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면 이 전세들이 내가 굳이 뭐 집주인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줘. 그냥 월세 내고 살지 뭐. 이렇게 어차피 은행에 주나 뭐 집주인한테 주나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해서 월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월세 수익으로서의 그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한국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의 월세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건물로 치면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강남을 벗어나게 되면 서울에서 월세 수익률이 4% 정도 수준으로 4%까지도 안 나와요. 3%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아파트 수익률은 0.8%, 1%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되게 싼 편인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월세들에 비해서 아파트 월세가 쌉니다. 오피스텔 월세만 생각해도 수익률이 뭐 5%, 6%씩 나오는데 아파트는 1%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전세보다 더 월세가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고 공급하는 사람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제 전세를 올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같은 단지 안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내가 부르는 게 호가니까. 여기서 지금 공급이 없고 수요만 많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가 전세를 내놓으면 바로 다음날 막 계약하자고 막 서로 아우성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요가 과잉이 됐을 때, 여기 이사를 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래서 보통 뭐 2월 달에 막, 아니 뭐 1월 달, 2월 달 이럴 때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내가 이 단지에서 내 집이 제일 깔끔할 때, 내 집을 딱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살고 싶게 만들어 놓으면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전세가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세를 놓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언제 싸게라도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맞춰야지. 안 그러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내 그 돈을 다 온전히 다 물어줘야 되는 사적인 대출을 100% 줘야 되는 이거를 못하게 되면 깡통 전세가 돼서 터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 그럼 파산할게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깡통 전세들이 나올 것이다. 음마아파트도 지금 경매에 나간대요. 그 음마아파트 경매에 나온 물건 사례 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사채를 썼더라고요. 사채를 써서 23억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저는 그렇게까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최대한도에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사채를 써서까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네, 좀 얘기가 넘어갔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막 전세 매물들이 막 200건씩 있다. 뭐 우리가 뭐 1000세대인데 뭐 1000세대 한 3000세대 되는데 뭐 전세 매물이 150건, 200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빨리 이걸 뺄라 그러면 가격을 깎아주던 뭐 뭘 하든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 뭐 큰 공장이 이제 셧다운을 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하락의 요인이 될 겁니다. 아파트가 점점 낡아간다든지 전세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지금 6억 원 아까 말씀드렸던 6억 원의 장벽이 생기는 이유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신축 전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러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를 잔금으로 전세를 막 급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막 지금 정책적으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뭐 빨리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 만 세대가 넘잖아요. 막 엄청 큰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근방에 강남권까지의 전세금을 2년에서 2년 반 동안 5억에서 6억으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 돈이면 헬리오시티 가서 새 아파트에서 5억이면 살 수 있는데가 되는 거예요. 잠실에 10억 주고 살래? 헬리오시티 가서 5억 주고 살래? 그럼 나 5억 주고 헬리오시티 가서 어차피 거기 송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전세가를 다 6억으로 묶어놨습니다. 2, 3년간. 한 바퀴가 돌 때까지, 입주 물량이 다 소화될 때까지 전세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사실 그래서 부동산을 이 가격을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세가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춰가지고 급한 불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다음에 전세 재계약할 때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세가가 밑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더 많은지 하락 요인이 더 많은지를 잘 판단해서 리스크를 줄여서 투자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 전세가 빠지지 않을 방법 지역이나 요거는 저도 배워서 몇 번 투자를 해본 겁니다. 공시가 1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는 취득세가 1.1%로 저렴합니다. 이건 몰랐거든요. 배워서 저도 투자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지금 다주택자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난도질을 당하면서 취득세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중과세를 엄청나게 했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12% 이상의 지금 중과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내게 됩니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다주택자, 4주택자 이상도 지금 12.4% 맞을 거예요. 지금 12.4%를 낼 텐데 12%를 내죠. 3주택자는 지금 8% 정도 내고 있고 근데 요렇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를 사게 되면 취득세로 8%를 내면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이 아닌 거죠. 10억 8천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1주택자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지금 1주택자가 아니거든요. 1주택을 갖고선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요 주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이제 이 1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이 보유 비용이 들어가는 취득세가 굉장히 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규제를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겠다. 절반으로 깎아줄게. 원래 3주택 하던 거 지금 8% 하던 거 4%로 깎아줄게.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은 12% 하던 거 6%로 깎아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깎으면 뭐 다시 투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일각에서는 야 폐지해야지. 뭐 이거 깎아준다고 지금 뭐 6%는 싸냐? 뭐 이러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중과 같은 거 없애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뭐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누가 투자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요 생각이 들 때가 투자할 때였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니는 겁니다. 어떤지 한번 시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2박 3일 동안 전국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20%가 되거든요. 지금 법인세에다가도 중과가 되고 양도세는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20%의 중과세가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그 케이스별로 내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내 시세 차익이 시세 차익은 잡힐 필요가 없죠. 내 주택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일시적인 이주택인지 이거에 따라서 되게 촘촘하게 중과세가 따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따로 봐야 되지만 지금 맥시멈으로 하면은 84.5%인가? 거기까지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도 차액에 있어서 8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걸 배제하겠다. 시장에 지금 거래를 지금 시키려고 취득세 풀고 양도세 푸는 거 이런 시그널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데 확정 아닙니다. 이것도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당의 옹리라고 이렇게 서울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전 중립을 박아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완화 등을 야당에서 합의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요 예산안 합의하는데도 힘들었는데 경제정책 방향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요거는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 분턱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볼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맞춤형으로 임대사업자 등 복원해 주는 거 이것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저번 정권에서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놓고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해놨더니 갑자기 그뭐다 폐지시켜버리고 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믿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보면 여기 아파트가 원래는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는 거에서 여기 이 10년 그러니까 원래 8년이었죠. 8년으로 묶어놓은 이 장기의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합산부가세 배제가 되기도 하고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폐지가 돼 있었는데 개선이 되면서 요거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파트도 넣어줄게. 장기로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끼리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가. 너 이거 팔지 말고 10년 동안 들고 가면 세금 혜택을 줄게. 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주택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등록 임대를 좀 더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보면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양권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분양권 사서 1년 있다가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분양권 시장이 살아날 거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PF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주택, 그러면은 이 PF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이건 정말 경기 침체 직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서울의 이 요지에 있는 그 아파트 이름들, 오래된 아파트 이름들 있잖아요. 무성 아파트, 뭐 미성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다 망한 기업들이거든요. 라이프 미성, 라이프 건설 망했죠. 우성도 망했죠. 동아 아파트, 뭐 여기 리비아 대주로공사 때문에 망하긴 했지만 요지에 있는 이런 왜냐면 이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건설업은 굉장히 그게 길기 때문에 사이클이 좋을 때 분양을 해서 다 빨리 완판을 시키면은 건설사는 리스크가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해처럼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완판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리스크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권 투자를 좀 하라고 이렇게 입주권과 분양권 투자를 하라고 지금 이거를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통과될지는 봐야겠죠. 뭐, 이거 뭐 대출도 풀어준다 그러고 국세도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뭐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뭐 세제 인센티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의무임대 기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은 인센티브도 더 추가로 더 주겠다. 뭐 양도세 중과 뭐 20%더 내는 거. 최대 법인 같은 경우에 40%를 내고 있고 종부세도 합산해서 하는 거에서 배제하겠다. 법인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등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과세해서 너희들이 보유 비용에서 깎아줄게. 니네 보유 비용 깎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안 내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뭐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나 토지세를 부과되는 기준이 6월 1일자에 들고 있냐 아니냐거든요. 우리 주주명부 폐쇄일이랑 비슷한 겁니다. 예. 배당락 나올라 그러면 12월 27일인가까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26일인가 27일인가. 네, 그 12월 27일, 올해는 27일인가요? 이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을 기점으로 그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그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6월 1일자, 6월 1일자의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딱 땡 하고선 6월 1일자의 등기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면 잔금을 내고 등기를 치르면 그 해에는 내가 주택을 아직 취득한 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 31일 전에 매도를 하면 보유세도 받지 않고 보유세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소소한 꿀팁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딜을 할 때, 이거 내가 그러면 6월 2일자로 하게 해줄 테니까, 보유세는 올해 거 내가 부담할 테니까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고, 이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폭발했을 때, 앞으로 그 이후에 여기 헬리오시티가 어마어마하게 대단지죠. 9천세, 만 세대가 안 넘네요. 9,500세대는. 요게 전세가를 다 6억 원으로 묶어놨고 손바뀜이 될 때까지 이제 전세가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쭉 유지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갔지. 그리고 임대차 3법 적용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임대차 3법이 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데 2년 더 살래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5%, 내가 있는 가격에서 5% 이상 못 올립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는 그거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아니면 그 부동산 중개인이나 셋 중에 한 명은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부동산에서 챙기죠. 부동산에 자기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하세요.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달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4년간 전세가가 동결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전세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래서 보통 생각했던 게 공급이 감소되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많이들 했는데 근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월세로 막 전환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월세 시대 가속 이게 10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면 종부세 같은 것, 보유 비용 같은 것들이 월세로 전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완화책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투자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 매매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에서도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렇게 비싼 전세를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요런 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금리가 상승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보여주게 됐죠. 때려 맞았습니다. 자, 근데 청약이 그럼 왜들 그렇게 청약이 로또였냐?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청약 못해서 안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해서 안달입니다. 계약 안 한다 그러고 둔촌 주고 계약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변한 건 없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그 금리 올랐다는 거, 그럼 금리 떨어지면 다시 오를 건데, 그럼 왜 지금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내가 여력이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약이 당첨된 다음에 분양가가 17억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16년에. 그러면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낸 다음에 연체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막 내 신용등급 좀 망가져도 상관없어. 일단 버텨. 이렇게 해서 입주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시간이 한 4, 5년 걸리잖아요. 4, 5년 걸리고 나면 분양가만큼의 전세가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걸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가가 여기까지 만약 올랐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은 내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청약이 그러니까 선물을 사는 거거든요. 옵션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청약 당첨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옵션 거래를 하는데 이 옵션 거래에서 이게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살 권리를 매수하는 거니까. 요게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지역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건 예측해봤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여력이 있고 요걸 내가 이 17억이라는 돈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걸 샀을 때 나중에 전세를 맞췄을 때 모든 걸 다 회수하고 13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런 게 사실 청약의 로또가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내가 청약을 당첨이 됐는데 이걸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청약이 지금 아무리 불장이더라도 일단 되면 대박이야. 뭐 돈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투자에 항상 부침이 있고 그 경기에 따라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해서 내가 진짜 망했어, 조졌어. 이런 판단을 해서 잘 됐어. 이게 되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게 항상 그 운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17억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금리가 상승해서 이게 빠졌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사는 거고 내 들어갈 집 청약 받은 거잖아요. 들어가서 사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근데 그렇게 막 올랐다 그러면 내가 굳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라주면 전세 맞추고 아니면 뭐 반전세 맞춰서 월세를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콜옵션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는 이제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그 동네 부동산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동네 부동산이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로 무조건 잡습니다. 미래 가치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부동산한테 너무 막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건폐율은 용적률이라는 거는 요 같은 땅 안에 몇 층까지 이렇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장에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 대지에 몇 평을 이 대지가 100평이라 그러면 여기서 몇 평 정도까지만 아파트를 쓸 수 있다. 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토지의 개념마다 3종이냐, 2종이냐, 1종이냐에 따라서 이 용적률 상한, 건폐율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구는 상업지구가 가장 그래서 좋은 땅인 겁니다. 여기 용적률과 건폐율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현재에 낮으면 나중에 얘를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부시고 다시 지어서 나오는 매체가 더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용적률이 100% 언더다? 그럼 얘는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하면 부시고 다시 지으면 지금 100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300채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0채를 분양하고 남은 돈으로 이 지금 그 공사하는 비용 다 내고 그 분양 그 200채 한 분양한 돈으로 건설사도 먹고
이거를 다시 지은 요 그러니까 다시 짓고 나면 이걸 분양하고 남은 돈으로 건설사도 수익을 내는 거고 건설 비용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대포주공은 그래서 이게 다 5층짜리였으니까 분담금도 나갔습니다. 남은 돈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빽빽하게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집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이 더 좋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여기다가 매체를 더 지어서 그걸 팔아서 이걸 돈을 충당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이 난리 난 게 그걸 팔아서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 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고 PF는 뭐 연자 롤오버를 안 해준다 그러고 이거 계약률 나올까?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러면서 이제 유치권 행사하고 지금 막 법적으로 나오고 막 그 건설사 나 뭐 뒤집어져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수익성이 같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요 동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그 동네 부동산에 가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뭐가 될 거고요. 뭐가 대치동 중심이고요. 여기 뭐 도색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아리수 직수를 공급해서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가 뭐 수서랑 뭐 강동을 잇고 남부순환로 여기 지나가고 이런 내용은 그 동네 임장 가서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은 땅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 상한치가 다릅니다. 보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건 잘 없거든요. 전용 주거 지역은 잘 없습니다. 잘 못 봤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을 보통 많이 보는데 1, 2, 3종 지역이 있고 준주거가 있고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여기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 누르면 나오거든요. 요 2종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건폐율 60%, 건폐율은 여기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서 얼만큼의 땅을 지을 수 있는가? 100평이 있으면 제곱미터지만 그냥 평으로 할게요. 100평이 있으면 60평만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 이렇게 치면 불법입니다. 건폐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폐율이 60%, 60%, 삼종 주거 지역은 50%,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70%, 상업 지역은 뭐 90%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건폐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용적률의 경우에는 지하를 제외하고 이 모든 여기 1층 지하 1층 제외한 모든 층들의 땅 면적을 더해서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게 몇 퍼센트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겁니다. 바닥 면적을 다 합해서 지하 1층 제외하고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이렇게 10층까지 있으면 10층, 30층까지 있으면 30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해서 요 대지 면적을 분모에 넣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분자에 넣었을 때 몇 퍼센트인가가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게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얘는 보통 그래서 이게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 지역으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 여기 양재도 요 땅을 지금 여기 일반 상업 지역 있는 요 땅 있죠. 요 뒤에 여기가 지금 고급 빌라가 있는데 요 땅을 지금 풀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걸 상업적으로 풀자. 상업적으로 풀면 원래 있었던 거에 비해서 5배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집을 갖고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건 땅을 갖고 있는데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용도 변경이 되면 그러면 아주 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 지을 수 있는 게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내 건물이다라고 하면 이만큼 위로 더 올려서 더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상한을 풀어주기도 해요. 공급을 해줘야 되면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용적률 400%인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일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호다닥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이 추가로 지어진 거 팔아가지고 이 사업성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 편집도를 확인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스터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녹화를 끈다는 걸 공유